자, 3차 강의는 안보 질서와 동아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안보 질서, 안보의 개념, 국제 안보 질서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안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했고, 또한 그런 안보 질서가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인 한반도와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안보 질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럽과 차이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유럽은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다자안보가 많이 발전을 하고, 다자안보는 이제 그 멀티래터럴 한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유니래터럴, 바이래터럴, 멀티래터럴, 단극, 양극, 다극, 유니폴라, 바이폴라, 멀티폴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멀티래터럴을 한 건 다자안보,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그 안보적인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비록 20세기 전반부에 두 번의 세계 전쟁의 발원지였지만, 그런 세계 전쟁을 치렀지만 냉전 이후에, 그리고 냉전도 치렀지만 냉전 이후에는 조금 더 평화의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민의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충돌이라든가 경제적인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자체도 초기에 그런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꾸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다양한 분쟁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지역 내에서 이런 통합적인 흐름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대체로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유럽의 질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것이었죠. 현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유럽 지역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특히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영국과 프랑스가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싸웠듯이 그렇게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보의 그 위협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평화의 어떤 지대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전반에 세계 전쟁을 두 번이나 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100년도 안 된 시기에 평화의 지대로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동아시아 지역을 유럽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아시아 지역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살펴봤을 때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럽과 비교해 봤을 때는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그렇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그렇고,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이 점점 더 평화의 움직임으로 가기보다는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이 과거의 유럽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즉 조금 더 협력을 하고 국가 간에 도와가면서 발전을 하면서 안보 위협을 없애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왜 이렇게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럽과 많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비교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왜 유럽만큼 그렇게 다자안보 협력이 잘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비교했을 때 핵심적인 차이가 다자안보 협력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를 대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갈등이 만연을 하고 국가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히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 경제 협력은 잘 이루어지죠.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면 유럽과 같은 다자안보 협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유럽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는 양자적인 관계에서 그 안보 관계를 만들어 왔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랬죠. 유럽에서는 나토를 통해서 그 다자동맹을 2차 대전 이후에 형성을 했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동맹, 미일 동맹, 양자적인 동맹을 맺고 한국과 한미 동맹, 양자적인 동맹을 맺었죠. 다자동맹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죠. 물론 동남아시아의
그 뭐 아세안이나 뭐 이런 그 동남아시아 연합기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안보 다자적인 안보 협력을 노력에 있는데 그 유럽의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실질적인 어떤 협력의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 등 미국 양자적인 안보 협력이 동아시아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동아시아가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보다 더 긴밀한 안보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고 우리가 실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유럽과 동아시아를 비교해 보면 유럽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동아시아는 조금 더 현상 유지는 되고 있지만 유럽보다는 불안정하게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다자안보 협력을 동아시아에서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하는 논의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낙관론적인 견해에서 보면 이런 그 동아시아의 안보 미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대안적인 낙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경제적인 협력이나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60년대, 70년대 일본이 발전을 하고 7,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이 발전을 하고 한국을 비롯한 뭐 다른 기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해져 있는 모습이죠. 특히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과 하는 무역 내용을 보면 미국과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국가 간의 상호 의존과 국가 간의 교류, 그 국가 간의 무역 어떤 의존도도 높고 서로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죠.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1차 대전 이전에 독일과 영국의 관계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일정하게 그 전쟁으로 전개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번영을 하고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도 있고 반대로 이제 안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군사적인 관점, 정치적 외교적인 관점을 집중을 해서 보면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다 이제 국가 정부의 어떤 권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국가들 간의 권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 권력 정치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이 안에서 어떻게 세력 규정을 달성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권력 정치적인 모습이 상당히 그 세력 균형의 모습, 권력 정치적인 모습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유럽 지역은 보면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이나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설명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평화와 협력의 움직임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은 오히려 현실주의적인 이론이 과거의 유럽에서 발생하고 과거 유럽의 질서를 설명했던 현실주의 이론이 더욱더 적실성을 가지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경험, 예를 들어 뭐 한일 관계의 과거 식민지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중일 관계, 과거엔 그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으로 침략을 해갔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한중 관계의 모습,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싸웠던 어떤 이런 것들이 과거의 갈등과 충돌과 식민지 역사들이 서로 합쳐져서 이 국가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양자 관계가 있죠.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있고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간에 그 친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안보 문제의 양자 관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중국과의 관계에도 와도 차원이 다른 관계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있죠. 또 중국이 점점 부상을 하면서 이것이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세계 질서에서의 그 리더십 경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비관적인 낙관을 미래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내에 다양한 긴장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유럽과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유럽의 OSC 그 유럽 안보 협력 기구나 아니면 나토의 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그 유럽의 안보적인 다자 협력을 취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는 이런 그 OSC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다자 동맹도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이 이런 그 안보 협력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번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고 미국이 이게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중국 역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점차 차단을 하고 미국을 그 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협력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세계 리더십 경쟁, 강대국들 간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강대국 순환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를 하면서 리더십의 경쟁을 하면 이 세력 경쟁의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극단적으로는 예방적 전쟁이 벌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극단적인 측면에서는 그 세력전이 이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전국에 의한 어떤 갈등이 군사적 갈등이 벌어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의 영내 긴장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도 다자 안보 협력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ARF라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형성을 하고 이것은 뭐 정부 차원의 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ARF에 이제 다양한 그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미국도 참여를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이 안보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캡이라고 그래서 아태 안보 협력 이사회, NACD라고 그래서 동북아 협력 대화라고 하는 그런 그 민간 차원의 논의도 있습니다. 완전히 민간은 아닐 수도 있고 1.5 트랙이라고 그래서 그 1.5 트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 관료도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간의 학자들이나 그 민간에 있는 많은 어떤 안보 관련된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면서 서로 그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민간에서 이런 동북아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러한 의견을 각국 정부에 전달해서 각국 정부들이 또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하지만 유럽의 경험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경험을 비교를 하면 ARF나 시스캡이나 NACD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그 협소한 측면이 있고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즉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로 소프트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소프트한 이슈, 즉 환경 문제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이 조금 더 논의를 하기 쉽겠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 그 전통적인 안보 질서, 정치 군사적인 질서를 다루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그 한반도에서의 어떤 남북한 간의 갈등인 북핵 문제를 다룬다거나 혹은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다거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을 다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국가익이 너무 치밀하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체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러한 그 모임들이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또 실질적인 영향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이죠.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면 훨씬 느슨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한반도와 관련된 어떤 다자 안보의 그런 논의의 장으로서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요. 짧은 기간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중단된 게 되게 오래됐죠. 이 육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였죠. 남북한을 포함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포함된 육자회담 기구였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은 그 미주 대륙에 있는 국가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국가라고 자국이 선언을 하면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일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핵 문제라고 하는 전통적인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는 기구로서 논의를 많이 하면서 일정한 진전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나 그 13 합의 같은 어떤 2005년도, 2007년도 뭐 이런 시기에 많이 합의를 하고, 또한 이것이 2008년 12월 이후에 중단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북핵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이 핵심적인 핵 문제를 다루고 군사 안보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논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것이 육자회담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면 이 육자회담 국가, 특히 동북아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육자회담 국가들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안보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과거에 이런 논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한반도의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서 동북아의 안보 협력까지도 논의를 하는, 동북아 평화 체제 뭐 이런 것까지도 논의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것이 실제 이행되지 못하고 느슨한 형태로 논의가 되었지만,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습들이 시작이 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그러한 경험들이 도움을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과거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역할들이 중요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죠.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양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자적인 관계와 동북아의 다자적인 관계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고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양자적인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은 양자적 관계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할까요? 미국에게 좀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조금 더 투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자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발언권이 좀 줄어들겠죠. 따라서 조금 더 그 열세인 국가들은 다자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보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던 국가들은 이제 그것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다자 협력에 참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양자적인 어떤 협력을 바탕으로 특히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등과 양자적 협력을 통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양자적인 관계와 다자적인 관계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는데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반도 문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반도 관련된 것을 보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다 논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이 한반도와 관련된 안보 질서에 관한 것, 한반도 국제정치에 관한 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 부분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라 그러면 북핵 문제도 있고 한미동맹 문제도 있고 한중관계 문제도 있고 동북아 다자안보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어젠다를 다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국제 안보의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안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퍼스펙티브, 시각에 관한 것과 프레임에 관한 그 논의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보에 관한 우리의 국내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이념적인 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념적인 갈등과 경쟁이 많다는 것이죠. 즉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보수는 굉장히 안보 지향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진보는 또 안보에 있어서의 이제 평화와 협력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뜯어보면 상당히 모순점도 많고 개선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고 어떤 시각에 있어서의 스테레오타입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시각들을 통해서 변화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소위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그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국가의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죠.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 안보를 논의를 하고 한미동맹을 협력을 논의를 하지만 과거의 상황을 보면 정권 안보에 치중했던 경향이 많습니다. 국가 안보를 논의를 하지만 사실은 정권 안보에 포커스를 더 두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한국의 보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드러난 것이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왜곡을 한다거나 부패가 된다든가 부패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냉전 동맹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소련과 대응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초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냉전 시대의 동맹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 역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냉전 시대의 동맹의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동맹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가치와 한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가치, 특히 한국의 보수가 바라보는 동맹의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보고 있습니다. 진보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보수적인 관점과 다른 부분들이 있죠.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적인 관점에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대외적인 관계나 대외적인 행동의 어떤 그런 근본을 따져보면 북한 역시 정권 안보를 추구를 하고 북한이라고 나라의 어떤 그 영향력 확대, 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사실상 북한과의 협력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과 조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나 뭐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을 취할 때 국내적인 어떤 자주의 논리와 감성적인 논리에 그 휘둘리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보수가 이념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휘둘린다고 하면 진보는 이념적인 차원도 있지만 또 감성적인 차원, 민족주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것은 어떤 그런 조금 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질서의 모습은 서로가 협력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서는 또한 이런 그 서로 간의 권력 추구를 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요한데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중요성을 경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의 국가이익이 다르고 미국이 과도한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한국의 시각에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질서의 변화를 통해서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국내적인 논리나 국내적인 자주의 논리나 어떤 민족주의적인 논리나 감성 논리에 의해서 동맹을 인식하고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상당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이념적으로는 가치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세계 질서의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조금 국내적인 논의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표현을 하는 것처럼 세계 질서가 냉전의 질서에서 탈냉전의 질서로 오고 21세기 질서로 이제 변환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국내 보수나 진보 모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논의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도 지구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이 형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적인 관점에서는 논의, 여론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세계 질서가 21세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보수나 진보 모두 조금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한반도에는 냉전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냉전과 한반도 냉전은 비슷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세계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은 종식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고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고 안보 정책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냉전과 탈냉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근대와 탈근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주요 이슈에서 한미동맹에 관해서 이제 안보 문제는 한미동맹을 위주로 많이 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미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했었죠. 냉전 시대에 미국은 소련을 주적으로 하면서 그 강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통해서 안보 문제에 대응을 했다고 하면 21세기에는 테러리즘이나 이런 동맹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한미동맹이나 북한 문제를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사실은 동맹 전략 변화가 있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의 근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소련의 위협이 없는 탈냉전 시대와 21세기 시대에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WMD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고정적인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의 서유럽 지역에서 혹은 뭐 동북아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 산재하는 유비쿼터스라 그러죠. 저 완전히 그 전 세계에 산재하고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위협의 근원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전략 자체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한미동맹도 그런 미국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특히 테러와 불량 국가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서 중요한 위협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한미동맹이나 안보 정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예를 들면 탈냉전 이후에 미국은 군사 전략 변화로 인해서 그 21세기 초반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했어요. GP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그 유럽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면서 이 그 군인들을 조금 더 유동군으로서 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따라서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변화가 미국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변화가 국내적인 논리에서 뭐 용산에 그 기지를 이전한다든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가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논리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해하는 어떤 세계적인 논리, 미국 자체 국가의 논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한미동맹에도 반영되고 북한 문제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해외의 기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한미군 기지가 용산에서 주로 평택 지역으로 넘어 이전한다든가 그런 그 또 미군이 고정군에서 유동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를 한다든가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한국의 어떤 평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 이안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적인 논리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산 지역의 서울의 핵심 지역에 있는 부분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걸 이전을 하면 이제 서울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국이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작전 통제권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국내적인 논리도 있지만 세계적인 어떤 질서 변화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어떤 논리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것, 미국의 우선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미국의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한미 관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세계 질서의 큰 변화에서 보면 그 미국이 그 중국과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첨예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도 한국의 안보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미국의 그런 모습들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또 한국은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지는 어떤 다양한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한국의 안보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것을 떠안아야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및 중단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 등의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 한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부담을 하기를 미국은 원할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그러한 어떤 한미동맹의 프레임 속에서 한국을 빼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한국은 더 깊어질 것이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도 다루고 한중 관계를 대하고 한미 동맹을 대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안보 정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주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안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차시 강의 국제 안보 이해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